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송영선입니다.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교수님처럼 바쁜 시간 내에도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같이 하는 주제가 이제 보통 PBL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문제 중심 학습. 같이 이제 병행해서 나오는 교수법이 또 팀 기반 학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 그전에는 저희가 배울 때는 그냥 교수 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한 반에 15명 내지 20명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판적 성찰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3년, 4년, 5년이 지나면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죠. 대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 수업을 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하는 문제 중심 학습이 우리 교수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맞는 게 뭘까요? 딱 하나만 찍어볼까요? 1번 영문 표기는 이렇다. 문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자녀는 한 명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번역하였다. 학력고사하고 첫 단체 미칠 때 만난 여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답은 두 개입니다. 2번, 5번. 2번, 5번. 같은 학원이라서 이제 2번 얘기하시는 것 같고. 3번, 5번. 5번은 뭔가 좀 신비에 쌓여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답은 2번. 제가 여기 문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16회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83년도에 제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여기 대학생,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생들이 이제 한참 데모하면 그 피해까지 밑에까지 내려와서 저희들 그냥 수업 휴강하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있었고 4번은 이제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교수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6년째가 되고요. 그 전에는 주로 기업체에서 리더십, 변화 혁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많이 강의를 했던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번역하고 작업했던 것 중 하나가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을 번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름을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있는 이름, You Excellent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번역을 해서 출간했더니 책이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요? 한 번도 안 팔렸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IMF 외환 경제 위기였던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뛰어났다면 탁월했다면 그것을 이제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너무 무겁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제목만 바꿨더니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혹시 출간하실 분들은 내용보다는 표지나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PBL 가지고 수업하시는 교수님 계시고 아마 처음으로 접하시는 교수님 계시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실습도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는 실지는 않았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PBL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이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의 여정이다. 근데 그 학습의 여정 가운데 학생들은 도전하고 또 다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 중심 학습의 나름대로는 뭐 정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똑같습니다. 우리 혁신원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대학 혁신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는데 또 하나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강의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평가는 저희는 이제 계열하고, 그러니까 계열하면 이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이렇게 하고 옆에 또 수업 방식, 이론 실습, 뭐 실험집 실기, 원어, 뭐 이러닝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저희가 30개의 강의 평가 모듈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론이면서 또 이론 과목이면서 인문학 이렇게 쭉 셀을 만들면 30개의 평가 문항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평가 점수를 교수님들 거를 쭉 확인을 해보면 역시 학생들은 완성된 작품이든 완성된 어떤 습득이든 그걸 상관없이 학생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토의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뭔가 그들만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수업을 한 교수님들이 그냥 이런 전달하는 수업보다는 점수가 훨씬 더 높다.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업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럼 왜 PBL이 우리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숙제를 냈는데 아마 혼자 풀기에는 벅찰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 너네끼리 모여서 같이 숙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좋으나 싫으나 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풀었는데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음 친구가 나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 협력 연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식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동료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로 인해서 협력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원 씨와 준희 씨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에는 익숙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를 하려면 토의와 토론은 필수.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둘만 모여도 칠판 앞에서 봉피를 잡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는 순원 씨와 준희 씨. I think in the future we will coexist with robots. If we don't change, we will fall behind. We have to really look at, okay, what are the skills? What should people learn in this new world where there's new knowledge coming at us every day? And how can we take advantage of this new knowledge and innovate and apply what we have in a certain situation? So if we don't change, or people who do not change, or the societies who do not adapt to this, will miss on the opportunity that this new revolution represents. So education is no longer teaching them the material, but giving them the skills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 do we educate them to learn, learn to fail, learn to communicate, learn to collaborate, and provide critical thinking abilities to solve problems?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AI와의 같이 공존하는 또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오늘이 마지막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어제가 마지막 교수님들 대상한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때 그 수업 평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저장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도 뭐 단답식이나 객관식이나 뭐 사지선단을 내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은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평균 정년이 이제 47세라고 합니다. 기업체에 들어가는 일반 47세가 되고요. 이 47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10년 전에 알았던 그 수치랑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더 빨리 이제 직원들이 퇴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평균이 그런데 그 이상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역시 가장 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또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직급에 상관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 이것들이 이제 뛰어난 학생들만이 결국은 그런 직원들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밀리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연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모 기업체의 신입사원 책임있을 때 면접관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답이 뭘까요? 시간은 아마 30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심각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교수님? 네, 30초. 네, 교수님.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박수를 쳤는데 왜 쳤는지 모르고 치시는 거예요. 잠수함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그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체험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옆집에 한 마리가 멍멍이가 있는데 한밤중에 지저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어느 날 시간을 계산해보니 누가 지나가면 꼭 40분간 지낸다. 밤새도록 집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사람이 옆집을 지나가야 되는가. 밤새도록 편의상 10시간이다. 15살 합니다. 15살. 뭘까요? 최소 몇 명일까요? 무슨? 네, 한 명입니다. 네. 면접 볼 때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계속 하면 되니까. 뭐 이런 문제들. 또 기업체에서는 뭐 더 잘할 수 있지만
팀을 구성해서 뭐 목욕탕 같은 데서 넣어놓고 어떤 문제를 주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리더십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뭐 그렇게도 또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잠깐 소개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PB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와서 준비했던 프로그램인데 교수님들은 이제 PBL이다, PBL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이나 뭐 어떤 개념이죠. 이론적인 것을 수업 받는 것을 보통 저희는 이제 이론 단계다라고 합니다. 이론 단계를 끝나면 그 교수법에 대해서 다음에는 실제 실습하고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같은 교수법으로 또 배우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는 적용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하고 또 교수 연구에 참여되고 또 수업에 배웠던 거를 또 수업에 적용해서 뭔가 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응용 단계까지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 끝나신 분이 교수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특강 진행하면 이제 저희 챔피언 벨트라고 해서 부총장 명의의 인증패를 명교수 인증패를 제가 수여해서 한 교수님이 하나의 교수법은 마스터해서 전파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문제중심 학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챔피언 벨트를 하신 분이 이제 3분이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저는 저희 교수님이 약 250명이라면 그 중에 한 25명, 10% 정도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수법을 하고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전파하는 그런 거를 제가 준비했고 지금 확산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문예중 학습도 역시 저희 학교에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를 보시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짝이 없는 교수님 우리 짝을 한번 만들어 주실까요? 2분씩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짝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3분도 괜찮습니다. 의사결정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팀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고 전문가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제가 해볼까요? 우리는 지역 구조 탐사 대원들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팀은 학생들하고 할 때는 최소한 4명 내지 8명. 보통 저희가 액션 러닝 프로그램 보면 팀 구성 인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5명 내지 6명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 학생들을 한번 해보는데 12월 11일 3시에 국무위에 뗏목을 띄웠다. 얼마 후 한 대원이 심한 물살에 노를 놓치고 말았다. 탐사대장이 노를 잡으려고 했는데 뗏목이 흔들리면서 물에 빠지고 삽시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곳의 금리와 지형은 대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캠핑 장소를 찾아 뗏목을 타고 몇 킬로미터를 더 갔다. 협곡을 벗어나기 위해 다소 완만한 육지에 내리려 할 때 뗏목을 잡고 있던 한 대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로프를 놓쳤다. 뗏목을 잡기 위해 2사람이 강을 뛰어들어 갔지만 뗏목은 벌써 100m 떨어진 곳에 전복되어 있었다. 뗏목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는 도중에 뗏목이 전복된 곳 근처에서 한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실종되었던 우리 대장이다. 만능 운동선수인 대원 2사람이 대장을 가까스로 육지로 끌어올려 소생시키기로 애썼지만 허사였다.
대장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던 대원 한 명이 발목을 다쳐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자세히 살펴보니 출혈은 없고 발목이 다소 부었는데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다. 해가 협곡 너머로 지고 물에 들어갔던 대원 2명은 추위에 떨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 조치 사항이 있죠.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왼쪽에 개인 전문가 차이, 오른쪽에 팀 전문가 차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개인에다가 한번 어느 거를 가장 먼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1, 2, 3, 4, 5, 6, 7, 8, 9 적으세요. 예,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교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오른쪽이면 팀이라고 되어 있죠. 팀에다가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처음 뵙는 분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계신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밤을 진행 이동할 때 안 다치는 병원에 제 생각에 착각 치료고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다치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사기를 추우니까 밤에 소리를 마지막으로 진짜 제 생각 어떤 개인적 입장에서 전문가나 개인적 입장에서 무슨 나올 수 있는가 우선 순위가 어디 이게 좋으니까 제일 좋으니까
이것만 순서 좀 이 부분에는 이게 먼저. 그 다음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그러면서 먹을 걸 자기 먹고 나야 이걸 치료를 하긴 하겠죠. 그래서 치료하고 치료한 다음에 행동 계획을 이게 맞는 점수예요. 팀은 유형물 벗어나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학생들하고 특히 이제 지금 두 분씩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팀이 5명, 6명씩 해서 한 팀이 요것을 하게 되면 거의 뭐 교수님이 그냥 그만하자 해도 교수님이 그만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정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저랑 또 하루 종일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인 점수 있죠? 개인 점수에서 요 그룹 점거 점수를 빼면 차이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절대값을 표시하시면 돼요. 절대값. 그래서 개인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팀 점수가 나오면 선택한 점수가 나오면 역시 빼면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띄울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드백은 팀 점수가 개인 점수보다 높다. 다시기면 그룹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개인이면 6명이 6명 점수가 나오죠.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개인 평균에 대한 합을 나누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팀 점수가 개인이 합한 평균의 점수보다 크다. 그러면 그 팀은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개인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전체 시너지가 있는 거고, 반대로 개인의 합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다. 저는 그러면 그 팀 그냥 해체해라. 너희들은 그냥 팀을 모일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기도 합니다. 1년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실제 내용들을 토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교수님도 이거 똑같이 정의하면 똑같이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교수만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토의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총 7명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됐다. 아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 얘기입니다. 구성됐으면 조장 역할을 한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조장. 그리고 팀원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좀 불편한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장을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내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인지를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적어보실까? 1번 적어보세요. 1번 나는 누구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 지금 첫 번째 학생들한테 포스트잇을 가지고 그러면 난 A, 나는 B, C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 팀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또 A냐, B냐, C냐, D냐 나오죠? 세 번째는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은 누군가? 네 번째는 가장 신뢰롭게 이 분야 전문가처럼 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 누군가? 또 더 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냥 괜히 기분 나쁜 친구 누군가 그래서 한번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을 통해서 나는 누구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화살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팀장은, 조장은 이 친구랑 얘기를 많이 나눴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 친구는 조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긋고 또 이 친구는 이렇게 긋고 이 친구는 이렇게 긋고 이렇게 화살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팀장님을 중심으로 화살표가 오는데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지들끼리 놓은 거예요. 그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하는 친구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군가라고 보면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동그라미 표시해보거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가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 편성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다양성을 존중해서 5명 내지 7명 정도를 이제 한 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조를 편성할 때는 전부 다 내향적인 친구들, 어떤 조 다 외향적인 친구들, 그렇게 조 편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재미가 없게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새겨놓으면 말만 하지 기록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또 전부 내향적인 그런 쪽을 해보면 다 그냥 미루고 조용하고 그냥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그런 또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역동성을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화살표도 많이 오고 동그라미도 많다. 그러면 조장은 제끼고 지가 알아서 대장로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성과가 또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향적인 친구도 또 아까 세 번째가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누군가 하잖아요. 그죠? 세로 표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세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의 보면 한 친구가 세로 표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또 왜 이제 세로 표시 되는지 확인도 해보면 대부분이 보면 이제 이런 거에 재미가 없다. 또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거에 더 가치를 둔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조장의 역할은 말을 적게 하는 친구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해서 팀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또 조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신뢰로운 사람이죠. 나중에 이 점수를 확인해 보면 점수는 다
보니까 그렇게 기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 점 몇 점인지.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점수가 가장 낮은데 저는 신뢰롭다 했을 때 별 표시를 표시하라고 그래요. 점수가 가장 낮은데 별 표시도 가장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이제 이빨로 모든 걸 다 떼우는 뻥이 센 이제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그냥 이 친구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이제 또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괜히 기분 나쁜 사람 누군가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 과정보다는 그냥 그 친구가 어떤 말이나 언어나 행동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방해를 놓거나 따지를 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한번 이 수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신 것도 마무리 우리 팀워크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연구입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쉽진 않은데 제가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연교수 자칭대 교수법 성과학사를 결과 보고서 제출했던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했던 사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연구자 개요, 과목 개요, 또 저희는 이제 확장형 강의서를 쓰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제 필요성과 목적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왜 이 PBL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쭉 쓰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실천적 지식 또는 현장 실무 능력 또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PBL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볼 수가 있고요.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수업 전에는 이제 PBL이라는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수업에는 이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 제시하고 조 편성하고 조별 활동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를 갖추는데요. 이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질적 분석을 해서 학생들과 직접 연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6차시면 16차시 전부 다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 일반적인 강의를 하다가 9주차부터 16차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교수님은 뭐 하실 거냐? 그 수업 한도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적시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교수님이 수업에 했던 시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 교수님은 케이스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활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제 밑에 보면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는 이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 근거한 사실들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이걸 통해서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이제 계획을 쭉 적게끔 하고 실제 수업에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저거예요. 유아 교육인데 우리 유아원 유치원 같은 데서 이제 어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막 해코지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했던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상담했던 그 시나리오거든요.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 또 뭘 해결해야 되는지, 대안은 뭔지 이걸 쭉 찾아가는 근거를 수업에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또 뭐하냐? 학생들도 활동하는 것을 쭉 이렇게 적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의 부모님 역할도 하고, 또 교사 역할도 하고, 또 아이 역할도 하고, 다 힘으로써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다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작성하고 또 발표를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 반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적게끔
합니다. 이건 애로사항이 뭔지 이렇게 하고 시사점 뭔지 저를 안 찍으시고 요것만 찍으시네요. 요거는 제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양식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런 시트고 수업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많은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근데 학생들은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제가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강의 평가 관련해서 물어보면 교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수업 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빨리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런 걸 스스로 이제 해결하게 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이거가 학생들이 몰입하게 되면 뭐 밤 새워서 막 하는 팀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유아원 찾아가서 면담해서 또 어떻게 상대되는지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뭐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면담 일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학습은 지금 잠깐 실습해봤지만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내용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수업하고 차이는 학생들의 협력, 협동, 문제 해결하는 과정, 사고력, 뭐 이런 의사결정력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포커싱을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학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기억력, 파지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근데 아이들이 토론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기억력이 높고 또 소외도 효과가 높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PBL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그냥 구글 같은데 그냥 한번 문제중심 학습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교수님 수업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진행해 보시면 좋은데 거의 프로세스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를 학생들이 찾게 하고 물론 교수가 줄 수도 있지만 보통 학생들이 찾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구조화를 하는데 아까 했던 아이디어 내고 사실 문제 활동을 한번 학생들이 직접 적게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탐색하고 수용하고 작성하고 해결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이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팀 조성할 때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임승차죠. 무임승차. 그래서 무임승차 방지하는 방법은 모든 우리 조원에게 역할은 반드시 준다. 역할은 제가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역할은 반드시 주는데, 그러니까 단위별로 한 달별로 이렇게 과제가 달리 진행된다 한다면 저는 조장을 월별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장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서기, 다른 팀에게 발표할 수 있는 대변인, 시간 관리자, 또 교수랑 계속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뭐 이메일 나눌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하는 뭐 행동대장 뭐 등등해서 역할은 꼭 하든 하지 않든 역할은 반드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편성은 이제 5 내지 7명인데 될 수 있으면 홀수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홀수. 짝수로 하게 되면 의사결정할 때 4대 4가 나오면 이건 또 다른 또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무의심차 굉장히 중요하다. 방지가 라는 것이고요. 조장 역할은 뭐 아까 잠깐 우리 실습에서 얘기했지만 팀 규칙이라든지 말이 없는 직원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거고 가끔씩 교수님은
팀장의 권한을 얘기를 좀 해주면 팀장의 권한이 조금 부여가 학생들한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은 권한 주는데 팀장의 권한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 학생들 역시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역할을 잘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원들은 이제 이런 것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몰입하면 학생들은 뭐 거의 그냥 잘 몰입하는데 중요한 거는 약간 팀 구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팀 구성을 잘 안 되면 한 학기 내내 삐그덕거리고 별로 크게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팀 구성할 때는 저는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전공이나 학과는 배제를 시키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골고루 섞이고 남자 성비를 좀 다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방법은 우리 뭐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행동 분석 있잖아요, 그죠? 뭐 성격이라든지 행동 유형이라든지 학습 유형 같은 거를 좀 조사를 해서 다양성을 가져가게끔 될 수 있으면 같은 유형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유형을 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얻어내고 싶을 때는 같은 유형끼리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습하려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팀 규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팀 규칙은 학생들한테 정하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잘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반드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 교수자가 2개 내지 3개는 팀 규칙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팀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시로 이렇게 학생들이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뭐 3주차, 4주차 되면 또 얘기를 해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게끔,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리엔테이션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간중간마다 2-3번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편성할 때 뭐 많이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문항을 주고 체킹해서 유형화 시켜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다양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 유형 분석 뭐 이렇게 하시면 많이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또 우리 학생 지원처에 보면 이제 MBTI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학생들 취업 관련돼서 그때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또 시트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과제 선정은 뭐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저랑 같이 했던 것은 뭐 이런 것을 같이 해본 겁니다. 많은 과제 중에. 그리고 과제할 때는 학습자 역할을 배분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수준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또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주면 되고요. 밑에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제를 이제 학생들한테 선정을 하게 할 때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라고 그래요. 학생이 막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낼까 하니까 그거에서 왜 내가 그 과제 선정했는지 해서 브리핑을 좀 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멀티버팅 투표를 해서 가장 좋은 걸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실현 가능성하고 기대 효과를 고려해서 가장 큰 것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형태로 요 시트를 미리 나눠주고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한번 투표해보는 거죠. 투표하면 어느 것이 이제 가장 입지가 많이 맞는지 그런 선택하고 만장일치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가입니다. 이런 것을 끝났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블루오션에 나오는 ERRC 모델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느냐, 조금 더 잘하면 뭐가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할 것은 뭔지 이렇게 또 성찰하는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합니다. 요거는 요번에 우리 교수님들 만나 뵈면서 제가 준비했던 건데요. 동료 평가입니다. 동료 평가. 이 평가를 가지고 점수화 시킬 수도 있고 학점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할 때 제가 임의적으로 PERFORM 이렇게 합니다. Purpose, Empowerment, Relationship, 그다음에 Flexibility, 유연성, 그다음에 성과, Optimal Productability, 그다음에 인정, Coordination, 사기, 모렐, PERFORM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토의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평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 학생들끼리 평가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이름 쭉 이렇게 적게 하고 서로 이제 얼마큼 그걸 했는지를 쉽게 적고 이 점수를 이제 학점에 반영시켜는 거죠. 그걸 오리엔테이션 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얘기하면 학생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때 동료 평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훨씬 몰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수는 임의적으로 그냥 교수님들이 얼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를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점수를 덜 해서 발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제가 약속을 50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약속했는데 좀 지났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담당 설명부터 얘기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나 궁금한 것을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면 같이 또 우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